상시벽으로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6개월여 만에 새로운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는 꽤 많은 외교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전세계는 지금 질서의 재편성이라는 엄청난 변화에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외교 과제들이 직면해 있는지 하나씩 다뤄보자고요. 바로 보시죠. 우선 현재 상황을 보죠. 현재 다각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복잡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생존을 위해 어마어마한 외교력을 펼쳐야 하는데요. 지금의 미중 관계는 옛날 미국과 소련의 냉전과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안됩니다. 과거의 냉전은 철저한 이념 대립과 완전한 단절이었지만요, 지금은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비선형 구조죠. 예를 들어 미중 교역량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양국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나 인공지능,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죠. 중국은 강력한 제조업을 통해서 주요 산업들을 하나씩 독점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로봇 기술에서도 급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소비 침체로 내부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도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 패권을 중국에 내주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지켜내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다층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 한국 외교는 단순한 외교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과 체제 안정을 위한 고난도 전략 게임의 국면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현실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전략적 압박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의 정점에는 바로 주한미군 감축 시사라는 민감한 이슈가 놓여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싱가포르로 향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폭탄급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는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전략적 초점은 중국 억지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언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언급은 향후 한국의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방향성과 균형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태세 조정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게 들리지만요,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 혹은 임무 변경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고 괌 또는 다른 인도태평양 전진기지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이동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병력을 향후 대만 해협 유사시에 신속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의 북한 억제라는 전통적 임무에서 중국 견제로의 임무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관점에서 외교적으로 극도로 부담스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군사적 자산이 아닌 한미동맹의 상징이며 동시에 북한 억제력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면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데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주성을 지켜야 하는 복합적 외교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군사전략 차원이 아닌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더 큰 방위비 분담이나 전략적 협조를 요구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 논리를 꺼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적 주도권을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임을 시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또 다른 외교적 도전은 바로 무역 분야의 관세 협상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상호 25% 관세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유예 기간은 2025년 7월 8일에 종료됩니다. 즉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양국은 관세율을 낮추거나 면제받는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매우 촉박한 시간표입니다. 더군다나 이 관세 유예는 단순한 하나의 사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과 알루미늄 등 다양한 품목별로 이미 미국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면적 관세 전쟁으로 비화할 때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주력인 한국으로서 경제 안보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루빨리 이 관세 협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불리합니다. 복합적인 외교 과제들을 한꺼번에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관세 협상의 경우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하루빨리 이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기대하고 있는 이벤트는 바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현재로서는 6월 중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만남이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문제, 고율 관세 협상,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복합적인 안보, 경제 사안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회담이기도 하죠. 이 회담에서 한국이 제대로 된 입장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향후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분산, 관세폭탄 재부과, 동북아 안보위기 고조라는 삼중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미국이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보상형 협상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외교 군사적 양보 없이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동맹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무기 구매, 국방비 증가, 공정무역 합의 등을 사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철저한 사전 전략이 필요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될 만한 부분을 잘 골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재명 정부 외교의 첫 번째 시험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외교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5년의 외교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 외교는 단순한 외교적 응답을 넘어 어떻게 협상을 주도하고 질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총체적 전략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과제 중 또 하나의 커다란 축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양자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미중 전략 경쟁의 대리전장으로 한국이 소환되는 구조 속에서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균형 외교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기존의 전통적 한미동맹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절대적으로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제는 이미 산적한 상태이며 그 어느 하나도 단기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중국 민간인 혹은 간첩 혐의가 의심되는 인물들이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드론으로 감시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관광, 유학 혹은 학술 행사 참석이라는 외형을 띠고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 국가정보기관의 입구 및 주변 지역을 정밀 촬영하여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이후 이 같은 사건은 단발성이 아니라 조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중국군과의 연계성도 포착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외교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은 점점 더 중국 견제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요. 미국은 동맹국들의 가치 연대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도 대만 문제에 대한 견해 표명을 하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변 동맹국들에 대해 중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압박을 가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 편에 명확히 서게 되면 중국은 즉각 경제 보복 혹은 전략적 압박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장 사드 사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니까요. 중국은 한국 관광 금지, 한류 콘텐츠 규제, 롯데 보복 등의 조처를 했고요. 이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도 응답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이 한국 주변 해역, 특히 서해에서 노골적인 영향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각종 고정 구조물과 부표 시설이 기산 관측용이라는 명분과 달리 군사 정보 수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연호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해상시설 2기, 헬기 착륙장까지 갖춰진 고정 구조물 1기, 그리고 총 13개의 대형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물 중 일부가 한중 어업 공동구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역은 한중 양국 간 협정에 따라 군사시설 설치 및 정착물 설치가 금지된 지역으로 단순한 어업 활동만 허용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국제협정 위반이며 해양 주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의 구조물이나 부표 철거 요청을 보냈지만 중국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무례가 아닌 전략적 무시이며 중국이 한국의 외교적 대응을 얕잡아보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해양 구조물 설치가 단기적으로 철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수많은 인공섬을 만들고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이 서해에서도 반복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강한 외교적 요구를 받는 이중 압박 구조 속에서 외교의 전방위적 복원력과 창의적 전략 구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문제, 대만 입장, 관세 협상, 그리고 서해 해양 주권 등 단 하나라도 삐끗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외교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진짜 외교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단기 승부가 아닌 장기 생존,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전략적 설계, 그것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디 좋은 결과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한국이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